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맞아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스트를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저희가 여의도로 이사 왔어요. 지난주에 월요일에 네. 제가 이사 와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때요? 좀 와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네. 건물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주식 네.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무실도 있고. 예,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네. 여기저기 뭐 다양한 분야의 네, 사람들이 다양한 업종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사무실을 네. 내서 있고 예. 저희 오마이 TV에서 여의도랑 좀 가깝게 해서 의원님들 말씀도 좀 많이 듣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좀 많이 하려고 이쪽에 왔습니다. 의원님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네, 자주 예, 불러주시면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사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네. 이제 일정 때문에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예. 여기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희가 자주 뵙는 걸로 하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국회 이제 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 그러세요. 공수처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우선은 이제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인선 작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좋은 훌륭한 분을 모시기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좀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다 안 됐잖아요. 한 명이 네. 좀 어쨌든 예, 그래서 사퇴가 너무 좀 돼가지고. 죄송하고요. 사실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해명 아닌 좀 해명을 하자면 네. 변호사 같은 경우 어떤 사건이든 변호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성폭력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관련되어서 변호를 하는 게 변호사의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사건 수임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설마 N번방 사건을 이제 변호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게요. 미처 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알지 못했냐라고 막 하시는데 사실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이거든요. 당사자 변호사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이고 협회도 이러한 어떤 사건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 뭐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알기가 조금 어려운 정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백혜련 이 간사가 사과를 했고요. 네. 그분도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여당은 어쨌든 후보를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통합당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듣기로는 통합당도 법조인 중심으로 그 통합당 의원님들 중에서 예. 법조인 중심으로 해서 의사를 좀 타진하고 있다라고 좀 그래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지금 아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여당이 지금 아직 그 추천 인선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당도 그 후보 추천위 구성에는 어쨌든 협조를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동안은 뭐 헌재 판결 전에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법에 정한 시한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 사실 언제 나올지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리 결과를 그냥 무한정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고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누군가 헌법 소원하거나 뭐 헌재에 가서 판결을 심리를 기다린다라고 네. 한다면 아무것도 개정한 법적 효력을 못 발휘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 판결을 헌재 판결대로 기다리고 네.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은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구성이 될 거다. 조만간 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되어야 생각이 된다. 들고요. 이제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의원실에 이제 저희 의원실에 자꾸 놀러 오거든요. 자꾸 놀러 온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네. 자꾸 놀러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을. 예.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그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도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네. 빈틈없이 차질 없이 확고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통합당이 시간 끌기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열린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를 법을 좀 바꿔가지고 이거 교수단체가 아니라 야당에서 다른 야당도 좀 참여해서 후보 추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는데. 네, 국민들께서는 답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 여당 입장에서 지금 당장 그렇게 했을 때에는 더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 청와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막 개정안을 저희가 먼저 꺼내는 것은 네. 오히려 부담이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만약 정말 야당이 협력하지 않고 공수처가 네. 굉장히 계속 딜레이되고 제대로 출범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개정까지 할 수 있다라고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뭐 개정의 방향이나 내용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크게 두 가지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추천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위원이 지금 5분의 4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것 5분의 3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최강욱 대표님이 이야기를 한 대로 네. 만약에 야당에서 교섭단체가 야당 미래통합당에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줄 수 있는 그 방안 요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통합당이 계속 뭐 올해가 가든 뭐 내년이 왔는데도 계속해서 이거 협조 안 해준다, 아니 할 생각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플랜 B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은 지금 좀 더 기다리는 단계다. 아직은 기다리는 단계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거기까지 나아가 버리면 네. 오히려 정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계속 무엇인가 협상하고 딜을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공수처를 협력해줄게 더 큰 걸 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정치적으로 조금 말리지 않으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법대로 하는 게 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을 보면 시간 끌면 권한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말씀 나오고 계시고 이번 달 안에 법 개정 반드시 해라 이런 말씀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 그러니까 저희 진짜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들이나 네. 저희 이제 민주당을 확실하게 밀어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중도라든가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기도 해요. 네. 저도 이제 저나 이제 다른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예컨대 지금 3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되어서 네. 저희가 금요일 날 7월 3일 날인가 3차 추경을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네. 매우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 그렇게 밀어붙였냐라고 하면서 밀어붙인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오히려 더 우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론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 뭐 그 상황 이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입장이나 아니면 여당의 입장은 확고하게 공수처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네. 그 그 여당 안에서도 좀 세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세게 말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저와 김용민 의원님 두 분이 가장 좀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법사위에서 김종민 의원님도 진짜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진짜 네. 소신을 가지고 10년처럼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진 비서관은 계속 자주 놀러 올 것 같나요? 네, 자주 놀러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무비서관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의원들 많이 만나야죠. 협력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잡다 보면 중간에 이제 빈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디 빈 시간에 카페 가기가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네. 의원실을 자주 좀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랑방이 되고 있군요. 예, 사랑방으로 편하게 언제든지 김광진 전무비서관님 편하게 놀러 오십시오. 네. 제가 없더라도 편하게 놀러 가시고. 예. 지난주에 오셨는데 네. 음료수 안 줬다고 좀 삐지셨어요. 자, 너무 자주 찾아온다고 음료수도 안 네. 주냐.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알아서 마셔야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장을 봐왔기 때문에 네. 맛있는 걸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김관진 비서관님 꼭 다시 한번 또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공수처 뭐 답답하지만 법사위 진행된 사항은 저희가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요. 공수처와 이제 맞물려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바라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뭐 그런 나쁜 네. 점들, 나쁜 예. 모습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 한 방편으로 공수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검찰 개혁 공수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검찰 개혁의 이 방향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속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이제 네. 많은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실제 그것을 지난해에 국민들의 힘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어주셔가지고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네. 조정이라고 하는 검찰권 분산을 이뤄냈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하니까 검찰 개혁 어느 정도 된 것 아니냐라고 봤더니 검찰 개혁이 내부로부터 검찰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좀 깨닫게 되었어요. 왜 절실하게. 왜 이렇게 깨닫게 왜냐하면 그 검찰 내부에 지금 한명수 전 총리 건과 관련되어서 법무부에 진정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적인 대검의 감찰부가 이것을 감찰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서울중앙지검의 인권부로 그냥 내려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패싱해버리고 네. 감찰 패싱이 있어버렸죠. 그 다음에 본인 측근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또 처음에는 6월 3일자 공문을 통해서 보고도 하지 말라 대검 간부 회의에서 대검 부장회에서 수사 지휘와 관련된 네. 것들을 결정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독립된 수사를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대검에서 갑자기 이것을 네. 윤석열 총장의 말을 뒤집어가지고 전문수사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마치 이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가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검찰 개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지금 좀 논의를 해볼 것은 검찰 내부로부터의 견제와 균형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을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을 지휘해버리고 사건 배당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올해는 들여다 좀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정리가 돼서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계속 수사를 좀 하고 있고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동재 전 기자도 이 구속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이제 추미애 장관과 어떤 갈등이나 이걸 통해서 좀 물러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검찰 개혁으로 가는 그쪽 방향으로 좀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전 그렇다라고 보이지 않고요. 갈등이라고도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예. 그냥 학명이다. 학명이다. 그냥 왜 갈등?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온당한 주장, 합리적인 주장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네. 갈등이라는 표현 저를 쓸 수 있는데 이 사안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 측근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러한 것들을 막으려고 회피하려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는 항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마치 다시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좀 보이지 않고 네. 오히려 항명을 하고 싶었는데 항명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리고 항명할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어떤 검찰 내부에서의 비판도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 비겁한 태도로 저는 회피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비겁한 태도로 회피했다.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네. 뭐 어떻게 할지 제가 평론가 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할지 익숙해가지고. 그게 예상이 되는데 네. 또 여당 의원이다 보니까 말조심 입조심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거는 평론가님께 들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라고 바라는 점이 하면 있다면 검찰 개혁에 네. 정말 한 검찰총장으로서 그 역할을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 뒤돌아본다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 정말 할 말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부끄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임기 1년이라도 제발 진짜 정상적인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측근 감싸게 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정치 수사를 하는 그런 검찰의 오해를 받는 총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아주 신중한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는 검찰총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뭐 고언처럼 네,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글쎄요 이제 검언유착 그 수사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동훈 검사장 뭐 조사를 뭐 한다, 뭐 소환을 한다, 뭐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 한동훈 검사장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제가 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거나 공범이다, 공모관계에 있다라고 예단하지 않습니다. 예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검언유착과 관련되어서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수사 지휘하고 정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자신의 측근이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의심받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제대로 수사를 할까, 제대로 감찰을 할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려 없도록 내 측근이니까 진짜 더 세게, 아주 세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아무도 봐줬다라는 그런 의심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하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서 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손 떼고 제대로 된 어떤 수사팀이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철저하게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텐데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보일 행태, 여기 수사에 대해서 보일 그런 여러 가지 태도나 자세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 있게 봐야겠네요. 네. 그게 윤석열 총장의 근데 이제는 볼 게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볼 게 없다. 이제는 볼 게 없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신청을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 수사팀이 제동을 걸면서 승부수를 띄운 게 바로 영장 청구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영장 내용에 매우 구체적인 어떤 상당한 자료가 있다. 협박이라고 볼 만한 그런 상당한 자료가 있고 네. 또 검찰의 고위직과 공모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볼만하다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검찰총장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더 매진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뭐 그런 모습 보여주는 기도하는 게 저는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기도하는 같이 정말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 염원하고 네. 저도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검찰 네. 개혁이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 예. 같이 기도하는 길로. 같이 기도한 일 남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 뭐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도 잠깐 의원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하셨나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어갔을 때 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죄 확정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소부에서 네. 쉽게 빠르게 결정이 났을 거거든요. 근데 근데 소부에서 빠르게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사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그 공직선거법에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조금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불안은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예. 7대 5로 나왔어요. 예. 이렇게 글쎄요. 저도 좀 보면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7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또 5명의 대법관은 또 다른 그 항소심의 그 논리대로 얘기하면서 유죄를 주장했어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좀 이 정도 7대 5로 나올 줄 예상하셨나요? 7대 5까지 예상은 못했고요. 오히려 한 9대 3? 9대 3 정도. 예, 9대 3 정도. 9대 3이나 4.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그만큼 아슬아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 명만 만약에 그렇죠. 소수 의견 쪽으로 갔으면 예. 국대역이 되니까 다시 네. 또 심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됐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최근에 네. 그 이재명 지사님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네. 코로나19 대응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대선주자 굉장히 지지도. 대선주자 그 전에도 대선주자였는데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네.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인지도나 선명성 이런 것들이 아주 확 뛰어올랐 네. 눈에 띄게 급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아마 대법관들도 하지 않았었을까. 왜냐하면 지사 정말 1,300만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지사인데 그리고 정말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이것을 그 조그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논란에 있는 이걸로 법관들이 사법부가 판단해가지고 날려버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고민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대법에서는 그런 것도 다 여러 상황도 다 판단을 해서 할 수밖에 없죠. 법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판단해서 결정이 된다. 판결문에 그런 것들을 담지는 못했지만 네. 대법관들 마음 속에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선출로서 투표로서 뽑은 그러한 어떤 선출직의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어떤 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 그러니까 허위사실 그 유포 그 공표죠. 공표를 한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된 건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해준 것 같아요. 공표라는 건 내가 여기서 이걸 꼭 얘기해야지라고 뭐 토론회든 어디든 얘기하는 것.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거짓이고 허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토론회는 이게 각본이 없는 거잖아요. 작가가 써준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인터뷰도 누가 문답을 써준 게 아니니까 여기서 뭐 나오는 이런 것들 특히 선거 토론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하잖아요. 해보셨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들은 표현의 자유가 좀 폭넓게 인정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도 좀 바뀔 부분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서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허위사실이냐 어떤 게 사실이냐 어떤 게 의견이냐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거나 다투거나 의견 개진하면서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미 투표도 선거도 끝났는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법부에서 어떤 것은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 어떤 것은 의견이다, 또 사실이다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겠네요. 실제 논의를 지난해 그 토론회를 했었고요. 올해 또 아마 6월달인가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한정 의원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묻고 말은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정리를 하던데 한번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재명 지사 판결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들 300명한테 다 편지를 보냈다고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가지고 편지 받으셨어요? 네, 편지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좀 굉장히 이례적이세요. 그러니까 전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이거든요. 그거를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7월 3일 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 대표 발의한 것을 제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대표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블로그에다가 메시지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친서에 또 제가 대표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또 제 이름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 봤겠네요. 다 보신 거죠. 근데 이제 대개는 정치인분들이 다른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거든요. 그럼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굳이 거론할 필요 없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수술실 CCTV 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너무 환영한다. 이게 꼭 통과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쓰거든요.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계속 보도되는 기사에 제 이름이 같이 나와서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디테일도 또 예, 그래서 있었네요. 조금 이례적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앞으로 계속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요청 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아침에 한 뭐 언론사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이런 거 보니까 좀 이낙연 전 총리 이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격차가. 예, 오차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다. 네, 뭐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심이 이재명 지사한테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많이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님도 굉장히 여러 자질과 좋은 장점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대통령 리더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적당하게 관리하는 신중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주는 그러한 어떤 시원한 리더십을 원하는데 네. 지금 이낙연 총리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네. 이재명 지사는 확확 치고 나가면서 뭔가 센 이야기하고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지율을 끌어오는 그런 국면인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 네. 근데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권 도전하니까 당권 도전하면 컨벤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뭐 이 선거 기간 동안도 그렇고 아니면 당 대표 된 다음에도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지금 뭐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직전에도 뭐 뒤바뀌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진 한계는 당내에서의 저변을 확대하는 겁니다.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남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런 어떤 민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얻는 그 역할을 좀 그런 어떤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 저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게 조금 굉장히 관건이라고 스킨십이 생각합니다. 좀 필요해 보이고 예. 편지 보낼 때 민주당 의원들 이름을 한 명씩 계속 거론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늘려가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예. 손편지. 러브레터. 네. 그 다음에 손편지 보낼 때 거기에다가 초콜릿 하나 붙여줘. 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편지를 보면서 초콜릿 하나 먹고. 네, 따뜻한 정이 따뜻한 정이 있는 그런 편지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당권 경쟁 시작이 됐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이 출마했고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했습니다. 양자 대결인데 글쎄요, 지금 뭐 어대낙이라는 말 돌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일방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어대낙은 아니에요? 의원님 오실 때? 그 굉장히 조금 우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예전에 2016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출마를 하셨을 때 네. 당의 모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거의 완승이다. 네. 아주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몇 % 차이가 안 났었죠? 그랬었나요? 그 누구냐 박지원 네. 대표님하고 했을 때 맞아요. 몇 되게 퍼센트 치열했던 걸로 기억해요. 3%?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뭐야 이게 이런 어떤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심할 수는 그래서 없다.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 진심을 좀 보여줘야 된다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총선 때 불과 한 3개월 전에는 굉장히 높은 당 지지율을 받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빠지고 당 지지율도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당심을 잘 추스르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당 대표 위기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당 대표가 굉장히 조금 표를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근데 뭐 지금 한 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요. 네. 쭉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생각도 좀 해보고 일부 언론에서 뭐 김부겸 전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뭐 서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만 2년 동안 할 거고 이재명 전 지사는 뭐 대권 주자니까 뭔가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의원님 보실 때는 그런 게 좀 느껴지나요? 손을 잡아야죠. 잡겠죠. 안 잡으면 그분들이 정치인이 아니겠죠.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예. 지금 김부겸 장관님께서는 당 대표에 도전을 한 거고 지금 본인의 어떤 세나 실력만으로는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지금 이재명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면 대변해주고 나와 함께해줄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당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네.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 사람이 당연히 뭉치는 게 맞겠죠. 당연하다? 당연하죠. 안 뭉치면 그거 진짜 정치를 그만둬야죠. 그 정도로. 네. 이미 뭐 긴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미 얘기하고 있을 거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구도상 구도상 그럴 수밖에 없죠. 언더독끼리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보시는데 그러면 그 두 당권 주자가 초선의원들한테 좀 연락도 좀 많이 하고 뭔가 스킨십도 하고 그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스킨십 좀 해달라라고 제가 김부겸 장관님 측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킨십 아직 안 하고 있군요. 네. 김부겸 전 의원이 좀 이거 새겨드려야 될 거 부분인데 좀 샤이하신 것 같더라고요. 샤이하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술 마시면 안 그래. 술 마시면 굉장히 진한 스킨십을 하시고 시원시원하게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술 한잔 사주실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많이 봐야겠네요. 김부겸 전 의원도 봐야 되고 김광진 비서관도 꼭 봐야 되고 분들이 좀 제가 장을 막 주말에 비 맞으면서 장을 다 봤거든요. 자, 김광진 비서관이 오늘 예기치 않게 좀 많이 출연을 언급이 좀 되고 있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어요. 뭐 48일 만에 가장 늦은 어쨌든 개원 연설이 됐는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뭘 좀 느끼셨나요? 22페이지의 개원 연설이었고요. 개원 연설 들으면서도 대통령님의 진심이 좀 담겨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이제 공보 담당하는 보좌관한테도 이 개원 연설을 아주 분석적으로 잘 보라, 꼼꼼히 챙겨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향후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의중이 보이더라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짜 그냥 단순하게 1, 2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남은 하반기 그 본인의 임기 상황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좀 가져가겠다 그게 아니라 본인 임기 끝나고도 대한민국에 정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이번에 조금 그 개원 연설에 담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개박수로 아주 세게 그 2배의 속도로 박수를 쳐서 중앙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보도까지 됐어요. 통합당 의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저 뭐 화면으로는 봤지만은 분위기는 글쎄요, 그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좀 냉랭했습니다. 냉랭했나요? 냉랭한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들어가기 전에 항상 대통령 개원 연설을 하면 여당만 박수치고 야당은 박수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하지 말자. 서로 소통하면서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그 글을 쓰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박수치신 분이 없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참 내용을 들어보면은 박수 칠 만한 대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는 아니더라도 그린 뉴딜이나 이런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 근데 제가 그때 뉴딜. 엄청 세게 박수 쳤다 했잖아요. 진짜 세게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대통령님이 중앙문으로 나가실 줄 알았는데 중앙문으로 안 나가시고 제 끝에서 끝으로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 치느라고. 박수 많이 치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 목적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동산 문제. 참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른다. 일각 뭐 부동산 카페라는 데서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글쎄요, 좀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부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눈치 보기만 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 의원 되기 이전에도 2018년도에도 청와대에 엄청 여러 번 세게 말을 했어요. 부동산 정책 하나도 안 통하고 있다, 하나도 안 먹히고 있다. 예. 엄청 세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엉뚱한 대답 왔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잘 그 정책이 작동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만 들어가도 아니었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표가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눈치 보고 있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지금 폭등한 금액 이거 비정상이거든요. 네. 월급 3-4천만 원 받은 사람이 한 푼도 안 모으고 30년 40년 저축해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네. 그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저는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근데 부동산 문제가 극단적인 정책을 써야죠. 극단적인 정책. 네. 찔끔찔끔 땜질식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근본적인 대책 정책이 필요하다. 예. 지금 제가 국회로 가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44 본회의 분인데, 지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10시에 늦으시면 안 되니까. 예. 자, 그럼 저희가 말씀하신 자주 불러라 했으니까 자주 좀 여쭤보고. 네, 현안 있을 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주 예.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아쉽지만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